중학생 아들이 가출해서 향한 곳은 백양사휴게소였다. 나는 그곳에서 호두과자를 굽고 있었다. 반죽 냄새가 퍼지고 손등은 데였고 그게 내 첫 월급 냄새였다. 그때 나는 몰랐다. 그 뜨거운 냄새가 나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게 될 줄은. 중학교 때였다. 그 시절 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에 사로잡혀 있었다. 특별히 미운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집이 싫었던 것도 아니었다. 같은 교복, 같은 종소리, 같은 복도, 발바닥에 익은 장판의 느낌까지 모든 것이 반복될 뿐이었다. 반복은 안전해야 했지만 내게는 벽이 되었다. 나는 그 벽을 밀어보려다 결국 밖으로 걸어 나갔다. 계획도 목표도 없었다. 그저 집을 떠나면 어딘가 다른 공기가 나를 살게 해줄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가출을 했다. 처음 며칠은 자유로웠다. 친구 집을 전전하며 잠을 잤다. 아침이면 친구가 교복을 입고 학교로 갈 때 나도 같이 현관을 나섰다. 차이는 하나였다. 친구는 교문으로, 나는 골목 끝 오락실로 들어갔다. 어둠에 익숙한 공간에서 게임기 화면과 전자음이 내 하루의 태양처럼 떠올랐다. 동전 교환기에 1,000원짜리를 밀어 넣으면 동그란 금속이 챙 소리를 내며 사라졌다. 그 소리가 내 마음속 빈틈을 채워줄 줄 알았다. 낮에 햇살이 유리문을 통해 들어오면 화면이 흐릿해졌고 나는 의자를 조금 더 끌어당겨 불빛에 몸을 가까이 했다.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저녁은 자판기 라면 한 그릇. 짭조름한 국물은 처음엔 반가웠지만 곧 맛이 사라졌다. 자유는 맛이 없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웃긴 건 가출하면서도 휴대폰은 꼭 챙겼다는 사실이다. 요금은 엄마와 아빠가 내주고 있었다. 화면에 뜨는 배터리 표시와 통신사의 로고가 나를 보호하던 손의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그림자를 외면했다. 자유라는 말을 책임에서 떼어내면 남는 건 공허뿐인데 그때의 나는 그 공허를 자유라고 불렀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자 함께 떠돌던 친구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시험 기간이 가까워지면 더 빨랐다. 남은 건 나였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컵라면을 먹으며 하늘을 보았다. 김이 올라와 눈가를 스쳤다. 맛있지도 맛없지도 않은 그 국물은 내 마음의 온도를 정확히 닮아 있었다. 그때 문득 교회 캠프에서 알던 친구가 떠올랐다. 전라남도 장성군. 이름부터 낯설고 멀었다. 그 친구는 아버지와 동생과 셋이 살고 있었고 아버지는 2주에 한 번 집에 온다고 했다. 그 말이 기억 속에서 번개처럼 반짝였다. 거기라면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겠지. 나는 주저하지 않고 고속버스 표를 끊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머리를 유리에 기대자 농과 밭이 길게 흘렀다. 비닐하우스가 햇빛을 받아 번쩍였고 전봇대가 일정한 간격으로 뒤로 밀려났다. 터미널에 내리니 공기가 서울과 달랐다. 조금 더 촉촉했고 모든 소리가 반 박자 느렸다. 친구는 놀란 얼굴로 달려와 손을 흔들었다. 야, 진짜 왔냐고 묻는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당황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냥 며칠 있을 거라고 대답했다. 그 집은 오래된 연립이었다.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싱크대 수전에서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졌다. 바닥 장판은 해가 드는 자리를 따라 옅게 빛이 바랬다. 아침이면 친구가 교복을 입고 나갔다. 나는 동생과 집에 남아 서둔 어택을 했다. 총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작고 얇은 벽을 울렸다. 점심엔 냉장고에서 달걀을 꺼내 프라이를 부쳐 먹었고 저녁엔 라면을 끓였다. 시계 초침이 크게 들리는 낮과 더 크게 들리는 밤이 번갈아 찾아왔다. 며칠이 지나자 주머니가 가벼워졌다. 지갑에 남은 동전이 서로 닿을 때 나는 소리가 내 마음의 잔고를 알려주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신문 9일란을 뒤적이다가 작은 글씨를 보았다. 백양사휴게소 호두과자 판매 직원 모집 숙식 제공. 내 글자가 내 시야를 붙들었다. 숙식 제공이면 살 수 있었다.
나는 공중전화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저 일할 수 있냐고 묻자 상대는 학생이냐고 부모님 동의서가 있냐고 물었다. 나는 잠깐 침묵한 뒤 부모님과 연락이 안 되고 내가 동생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때 나는 살아남기 위해 거짓을 쉽게 입에 올렸다.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다가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내일 아침 터미널 앞으로 나오라고 했다. 나는 알겠다고 했다. 친구와 동생이 배웅을 나왔고 약속한 시각에 흰색 1톤 트럭이 미끄러지듯 섰다. 창문이 내려가며 중년의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백양사휴게소 타요. 나는 배낭을 들고 조수석에 올랐다. 히터의 따뜻한 공기와 약간의 디젤 냄새가 섞여 있었다. 차창에 붙은 대리석 가루 같은 먼지가 햇빛에 떠다녔다. 휴게소 뒤편에는 작은 직원 숙소가 있었다. 방은 5평 남짓했고 낡은 TV와 철제 옷장과 얇은 매트리스 하나가 전부였다. 창틀 실리콘은 오래되어 틈이 벌어졌고 커튼 밑단이 바람에 가볍게 떨렸다. 사수 아저씨가 내게 말했다. 처음이면 겁먹지 마라. 호두 과자는 마음으로 굽는 거다. 그의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었고 굳은 살이 회색빛으로 박혀 있었다. 첫날 나는 반죽 밸브를 과하게 열었다. 하얀 반죽이 폭포처럼 쏟아져 기계가 멈췄다. 아저씨가 재빨리 가스를 잠그며 외쳤다. 손 조심해. 그 순간 뜨거운 틀에 손등이 스쳤고 짧은 통증이 번개처럼 지나갔다. 그는 얼음컵을 쥐어주며 웃었다. 처음이면 다 그래. 이게 첫 세례야. 그 말은 엉뚱했지만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 저녁이 되어 직원 식당에 갔다. 자율 배식대 위로 김이 모락모락 올랐고 제육볶음 냄새가 공기를 채웠다. 스테인리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일정한 박자를 만들었다. 나는 평소보다 크게 밥을 퍼 담았다. 첫 숟가락이 목을 지나갈 때 내 속이 따뜻하게 펴졌다. 그 작은 온기 하나로 나는 갑자기 살아있다는 기분을 되찾았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매트리스에 눕자 천장이 낮게 내려온 것처럼 느껴졌다. 귀에 남은 건 기계가 닫히던 철컥 소리와 식당에서 들리던 숟가락 소리, 그리고 내 숨소리뿐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여기서 살아야겠다. 밥도 주고 잘 곳도 있고 돈도 번다. 지금의 나에게는 그것이면 충분했다. 다음날 새벽 일어나 아저씨와 아침을 먹고 7시 40분 조회에 섰다. 스피커에서 새천년 건강체조 음악이 흘렀다. 모두가 발끝을 모으고 팔을 돌렸다. 높은 분이 나를 앞으로 불렀다. 오늘부터 함께할 막내라고 소개했다. 나이가 어리니 다들 도와주라고 말했다. 낯선 눈빛들이 한 번에 나에게 꽂히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유니폼을 받아 호두과 자점으로 이동했다. 고속도로 아래를 지나는 좁은 통로는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고 내 발소리가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다. 기계는 단순했지만 생명이 있었다. 반죽의 양, 팥과 호두의 양, 굽는 시간, 불의 색이 4가지만 정확히 맞추면 됐다. 레버는 보일러 배관처럼 생겼고 눈금은 연필로 덧그린 자국이 남아 있었다. 반죽이 떨어질 때 툭툭 울리는 소리와 틀이 닫힐 때 철컥하는 소리, 굽는 동안 달뜬 냄새가 점포 안을 채우는 순간을 나는 눈과 귀와 코로 동시에 기억했다. 처음 내가 구운 한 판은 딱딱했고 색도 너무 어두웠다. 아저씨가 말했다. 색을 봐라. 균일하게 진해질 때 들어 올려. 3번째 판에서야 표면이 고르게 잡혔다. 한 알을 집어 입에 넣자 얇은 껍질이 작게 부서지며 팥의 온기가 혀를 덮었다. 달콤함이 목 뒤로 천천히 흘렀다. 나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세상에서 처음으로 내가 만든 것이 온전한 맛을 가졌다. 낮이면 손님이 몰렸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기사들이 커피를 손에 쥐고 줄을 섰다. 이거 갓 구운 거냐고 묻는 목소리에는 피곤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얘 방금 뽑았다고 대답하면 표정이 잠깐 풀렸다.
핫도그를 파는 이모가 내게 따끈한 종이봉투를 쥐어주며 말했다. 학생 이거 먹고 해. 운전기사 아저씨가 계산을 마치고 작은 목소리로 집에 전화하라고 말했다. 부모님이 걱정하겠다고 하더니 손에 10,000원을 슬쩍 쥐어주고 떠났다. 세상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자주 따뜻했다.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12시간이 지나면 앞치마에는 설탕가루가 가볍게 앉았다. 계산대의 동전 소리가 리듬이 되었고 상자를 접는 손끝의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숙소로 돌아오면 매트리스에 등을 대자마자 잠이 쏟아졌다. 나는 잠들기 직전마다 같은 생각을 했다. 나도 이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쪽이 비어갔다. TV는 수신이 나빴고 창밖으로는 트럭의 브레이크 등이 붉게 켜졌다 꺼졌다. 밤 공기는 늘 조금 차갑고 조금 단단했다. 어느 날 밤 눈이 내렸다. 불빛 아래로 떨어지는 눈송이가 천천히 커졌다가 사라졌다. 화물차 기사 몇은 종이컵에 무엇인가를 따라 마시며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렸다. 나는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라면을 끓였다. 김이 피어올랐다. 그 냄새가 엄마의 된장찌개 냄새를 닮아 있었다. 그 순간 가슴이 저렸다. 허리춤 어딘가에 묶여있던 끈이 느슨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손에 쥔 휴대폰 전원을 켰다. 오래 꺼두었던 그 전화기의 숫자가 떠올랐다. 음성 메시지 7건, 문자 100여 건.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다. 첫 메시지를 눌렀다. 아들아 어디 있니? 밥은 먹고 다니냐? 엄마의 목소리는 짧았지만 길게 들렸다. 말끝마다 숨이 붙어 있었고 그 숨이 내 귓속으로 흘러들어와 심장과 부딪혔다. 이어서 아빠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재생됐다. 괜찮다. 어디 있는지만 알려다오. 두 사람의 목소리가 귀를 때리고 가슴을 울렸다. 나는 왜 도망쳤을까? 학교가 싫다는 이유 하나로 사랑에서 멀어졌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갔다. 숨을 고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엄마. 어디야? 지금 어디야? 뒤에서 아빠가 물었다. 지금 어디냐? 나는 낮게 말했다. 백양사휴게소. 호두과자 굽고 있어. 잠시 정적이 흘렀다. 거기 그대로 있어라. 아빠의 목소리는 짧았고 확실했다. 자정이 넘어가던 시각 휴게소 입구에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졌다. 흰색 소나타, 초록색 번호판 6757. 우리 아빠 차였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 아빠가 서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빠가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엄마 많이 걱정했다. 그 한마디가 밤 공기를 가르고 내 속으로 스며들었다. 책임자분이 앞치마를 벗으며 나와 말했다. 애 참 성실했어요. 좋은 경험으로 남기길 바랍니다. 월급은 통장으로 넣어줄게요. 나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고맙다는 말이 입안에서 천천히 굴러 나왔다. 소나타 조수석에 앉아 실내등이 켜졌고 아빠의 옆 얼굴이 잠깐 빛에 잠겼다. 말은 없었다. 대신 아빠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온기가 마음 깊숙이 내려앉았다. 새벽에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이 열리자 불 켜진 거실이 보였다. 식탁 위에는 김이 아직 남은 쿡과 접시 하나, 젓가락 한 벌이 놓여 있었다. 엄마가 서 있었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엄마가 나를 안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품에 얼굴을 묻는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그 밤의 공기는 묵직했고 내 심장은 조용히 진정되었다. 나는 내 방 문을 열었다. 책상 위에는 내가 가출하기 전날 벗어두었던 교복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손끝으로 소매를 만지자 교복의 천이 거칠게 느껴졌다. 나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쉬었다. 집은 변하지 않았다. 변한 건 나였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도망치지 않았다. 세상 어디에도 이 집보다 따뜻한 곳은 없다는 걸 알았다.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었고 다른 일을 하고 다른 도시를 지나도 겨울 냄새를 맡으면 그때의 휴게소가 떠오른다. 차가운 공기, 노릇한 반죽 냄새, 갓 뽑아낸 호두 과자의 온기, 계산대에서 울리던 동전 소리. 직원 식당의 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도착하던 흰색 소나타와 초록색 번호판 6757. 그 숫자들은 내 마음속 한켠에 여전히 밝혀져 있다. 나는 그 빛을 따라 방향을 잡는다.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 말 없이 숨을 들려주고 전화를 끊는 날도 있다. 말이 없어도 전해지는 것이 있다는 걸 그때 배웠다. 가끔은 그 휴게소 뒤편 방을 다시 떠올린다. 5평 남짓한 공간, 틈새로 스며들던 바람, 매트리스의 얇은 스프링, 낡은 TV의 푸른 화면, 구겨진 유니폼의 냄새, 하루를 마치고 몸을 눕히면 등뼈에 딱 달라붙던 피로의 모양. 그 작은 방은 내게 세계의 축소판이었다. 누군가는 그 방을 초라하다고 말하겠지만 나는 그곳에서 일하고 먹고 자는 법, 부탁하고 감사하는 법, 실수하고 다시 하는 법을 배웠다. 반죽이 넘치면 닦아내고 레버를 한 칸 줄이면 됐다. 색이 너무 어두우면 시간을 줄이고 온도를 낮추면 됐다. 사는 일도 그와 다르지 않았다. 넘치면 덜어내고 모자라면 채우면 됐다. 나는 아직도 때때로 그 규칙으로 하루를 정돈한다. 엄마의 음성 메시지는 지워졌지만 목소리는 남아있다. 아들아, 어디 있니? 밥은 먹고 다니냐? 그 질문은 나에게 여전히 현재형이다. 밥을 먹었느냐는 물음 속에는 내가 내 몸을 챙기고 있느냐는 더 큰 뜻이 숨어 있었다. 아빠의 목소리도 남아있다. 괜찮다. 어디 있는지만 알려다오. 그 말은 나에게 좌표를 묻는 질문이 아니었다. 내가 어디에 있어도 내 편이라는 선언이었다. 나는 그 선언 위에 서서 어른이 되었다. 나는 지금도 가끔 백양사라는 글자가 적힌 표지판을 지난다. 운전석에서 그 글자가 나타났다 사라지면 창문을 조금 내리고 바람을 들인다. 판 냄새 같은 것이 잠깐 스치는 듯해도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기억이 한 사람을 다시 살게 한다는 사실이다. 기억은 때때로 길을 비춘다. 내가 외로워질 때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늘 같은 곳이 나온다. 집, 엄마의 목소리, 아빠의 손,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제대로 구웠던 적당히 익은 호두과자 하나. 나는 그 맛을 잊지 않았다. 그 맛이 지금의 나를 만든 한 조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이제야 자유를 다시 정의한다. 자유는 도망치는 능력이 아니라 돌아갈 곳을 아는 힘이다. 책임에서 달아나는 게 아니라 책임을 향해 걸어가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다. 그 마음은 거창한 말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맑은 새벽 공기와 오래된 유니폼의 냄새, 레버를 한 칸 당기는 감각, 설탕가루가 손끝에 남는 장광,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두 사람의 숨에서 만들어졌다. 나는 그 모든 것을 품고 오늘을 산다. 누군가 내게 어떻게 버텼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한 알씩 굽는 마음으로 버텼다고. 타면 덜 굽고 덜 익으면 더 굽고 매번 색을 살핀다고. 그 단순한 반복이 내 삶의 리듬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 과거의 나에게 말하고 싶다. 이유 없는 가출도 이유 없는 외로움도 다 지나간다고.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는가라고. 너는 언젠가 옥상에서 휴대폰을 켜고 7개의 음성 메시지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전화를 걸 것이다. 그 순간부터 너는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돌아가는 길은 멀어 보이지만 사실 문턱 하나를 넘는 일과 같다. 문턱의 이름은 용기이고 손잡이의 이름은 사랑이다. 그 손잡이를 잡는데 필요한 힘은 생각보다 적다. 그날 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숨을 고르고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된다. 나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 가끔은 늦게 후회하고 가끔은 빠르게 지친다. 그래도 예전에 나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내 위치를 숨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어떤 마음인지 설명할 수 있다. 그게 어른이 된다는 뜻이라면 나는 그날 이후 천천히 어른이 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수없이 같은 문장을 마음속에서 되뇌인다. 괜찮다. 어디 있는지만 알려다오. 그 말은 나에게서 나에게로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간다. 언젠가 누군가가 길을 잃었다고 말하면 나는 그에게 묻겠다. 밥은 먹었느냐고. 그 질문 하나로도 사람은 다시 자신의 몸으로 돌아오는 법이니까. 이 이야기를 하며 나는 내내 한 장면을 떠올린다. 새벽 휴게소 입구에 서 있던 흰색 소나타. 초록색 번호판 6757이 눈 위에서 반짝이던 순간. 그 빛이 내 얼굴을 스쳤고 나는 울었다. 그 울음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안도의 울음이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나를 데리러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강한 힘인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곳은 결국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다리는 곳이 집이었다. 나는 그 집으로 돌아와 다시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하루를 굽듯이 산다. 색을 보고 온도를 보고 시간을 보고 필요하면 다시 굽는다. 한껏 부풀다가도 적당히 내려앉는 반죽처럼 마음을 다독인다. 그리고 오늘도 묻는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대답한다.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고. 그 대답이 흔들릴 때면 휴대폰을 들어 연락처를 훑는다. 엄마, 아빠, 그 두 글자만으로도 마음이 방향을 되찾는다. 나는 다시 숨을 고르고 앞으로 걸어간다.